시댁 도움으로 개업한 주제에 찰싹 수백 명의 하객이 지켜보는 병원 개원식에서 며느리의 손바닥이 시어머니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정숙은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우야, 뭐 하는 거야? 아들이 놀라 다가왔지만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격식 없는 행동으로 사돈댁 망신을 줬으니 당연한 대가죠. 30년간 운영한 식당을 팔아 며느리의 병원을 차려준 대가가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그날의 뺨, 그 균열 속에서 가장 무서운 복수가 조용히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화려한 꽃다발들이 병원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박선우 클리닉 개원식을 축하하는 리본이 유리문 위에서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한정숙은 양손에 무거운 시루떡 상자를 들고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소매로 닦으며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정숙의 눈에 익숙한 얼굴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들이 오셨네요.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늦게 도착한 박선우의 부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귀한 날인데 늦으셔서 선우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정숙의 말에 사돈 어른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박선우가 성큼 걸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벌써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박선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잠시 멈칫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우야, 사돈 어른들께 인사드려야지. 그래도 개원식인데 어디서 그렇게 천박하게 훈계질이에요? 박선우가 정숙의 팔을 확 잡아 끌었습니다. 정숙은 균형을 잃고 병원 한쪽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들고 있던 시루떡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고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선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영민이 놀라서 다가왔지만 박선우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댁 도움으로 개원했으면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야지. 그게 사람의 도리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시댁 덕에 병원 열었단 소리,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그녀의 손이 번개처럼 정숙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정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순간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멎었습니다. 하객 수백 명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쥔 채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영민이 급히 달려오려 했지만 박선우가 그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손님들 보잖아요. 안으로 들어가요.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딱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선우가 자신의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붉어진 손바닥을 노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영민은 겁에 질린 얼굴로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망설였습니다. 결국 영민은 박선우의 팔을 붙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홀로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 흩어진 시루떡 조각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정숙은 30년간 운영해 온 식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간의 백반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지켜온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영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우가 의사가 되어 병원을 차리겠다는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날 박선우는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의 헌신을 제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식당을 팔았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지만 며느리의 꿈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찍힌 큰 금액을 보며 정숙은 뿌듯했습니다. 이 돈으로 선우가 훌륭한 의사가 되겠구나. 정숙은 영민과 박선우에게 모든 돈을 건넸습니다. 박선우가 내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대출 서류라고 했지? 네, 어머니. 형식적인 거예요. 박선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허름한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 한 칸에 부엌이 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성공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뻤습니다. 병원 인테리어가 시작되자 정숙은 매일 현장에 나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인부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날마다 메뉴를 바꿔가며 만들었습니다. 아줌마, 오늘도 맛있겠네요. 인부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뿌듯한 마음으로 보온통을 나눠줬습니다. 우리 며느리 병원 짓는 거예요.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박선우는 달랐습니다. 이런 수준 떨어지는 음식을 왜 가져와요? 박선우가 인부들 앞에서 정숙을 나무랐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밥 해주는 아줌마는 뒤에 있어요. 박선우가 손짓하며 정숙을 구석으로 밀어냈습니다. 인부들이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숙은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개원식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차가워진 시루떡 조각을 주워 담았습니다. 텅 빈 복도에는 정숙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뺨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식당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외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을 때렸습니다. 모든 것이 허무했습니다. 정숙은 벽에 기대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병원 밖에서는 여전히 축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정숙은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개원식이 끝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병원 3층 원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아직도 화끈거리는 뺨을 만지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영민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선우와 영민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다리를 꼬고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내 어미가 뺨 맞는 걸 보고만 있냐?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격식 없는 행동으로 사돈댁 망신을 줬으니 당연한 대가죠. 박선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선우야,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손을 대는 게 어디 있느냐? 엄마, 제발 그만해. 영민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숙을 바라보는 영민의 눈에는 짜증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 말이 맞아. 왜 일을 크게 만들어? 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낳아 기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모습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 돈 당장 돌려줘.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박선우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증여세 아끼려고 차용증도 없이 현금으로 준 돈 아니에요? 박선우가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정숙 앞에 던졌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여 계약서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직접 도장 찍으신 증여 계약서예요. 박선우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묻어났습니다. 나는 대출 서류라고 들었는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착각하신 거죠. 정숙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류 맨 아래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병원 설립 자본금으로 합법적인 증여 처리가 끝났어요. 박선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빈털털이에요. 박선우가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보안팀 올라와 주세요. 잠시 후 보안요원 2명이 원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모셔드려요. 박선우가 손짓했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정숙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나 달라고. 정숙이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선우가 하이힐을 신은 발로 정숙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정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환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보안요원들이 정숙을 끌고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숙은 월세방 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문고리에 노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집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원장이 어머니 요양병원 보낸다고 하면서 보증금 가져갔어요. 정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 살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속은 거예요. 집주인이 뒤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정숙은 길거리에 선 채로 영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차가운 기계 음성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다시 걸어봤지만 똑같았습니다. 영민이 번호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박선우 부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박선우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사돈댁, 저 때문에 선우가 그렇게. 자식 앞길 막지 말고 연 끊으세요. 박선우의 어머니가 소금을 한 줌 집어 정숙에게 뿌렸습니다. 우리 딸한테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숙은 옷에 묻은 소금을 털어내며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거리에 불빛이 켜졌습니다. 정숙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찜질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24시간 사우나라는 네온 사인이 깜빡거렸습니다. 하룻밤 얼마예요? 10,000원이요. 정숙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넸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찜질방 휴게실에서 정숙은 딱딱한 의자에 몸을 맡겼습니다.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신진 의료진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박선우 원장이 화제입니다. 화면에 박선우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수성가한 스타 의사로 불리는 박선우 원장은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시댁의 반대라니요. 자수성가라니요.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TV를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던 박선우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영민이 자신을 외면하던 모습도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찜질방에는 정숙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식당을 열 때부터 써온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김반장 마이너스 인테리어라고 적힌 전화번호가 보였습니다. 병원 공사를 맡았던 업체 사장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번째 실마리였습니다. 정숙은 찜질방에서 나와 첫 번째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아침 7시 공사장 입구에는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반장님 아세요? 박선우 클리닉 인테리어 하신 분이요. 아, 그분 말씀이세요? 한 달 전에 야반도주했어요. 남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도망갔다던데요. 정숙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여러 건설 현장을 돌아다녔지만 김 반장의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지막 현장에서 나오다가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일주일만 더 기다려주세요. 정숙이 몸을 숨기고 살펴보니 김 반장이 2명의 남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한 남자가 김 반장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일까지 돈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남자들이 사라지자 정숙이 김 반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반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김 반장님. 김 반장이 고개를 들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이 온통 멍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줌마 어떻게 여기를? 반장님 찾아서 며칠째 돌아다녔어요. 정숙이 김 반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 원장 때문에 내 회사가 부도났어요. 김 반장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공사비를 2배로 부풀려서 리베이트를 챙겼어요. 김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사돈댁 차명 계좌로 들어갔어요. 김 반장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허위 거래 명세서 사본들이에요. 정숙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이 부실공사 누명을 씌워서 공사장금 수억 원을 떼먹었어요. 김 반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줌마, 제발 저 대신 복수해 주세요. 김 반장이 정숙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스터 신이라는 브로커가 박 원장의 모든 더러운 일을 처리했어요. 정숙은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정숙은 병원 후문 근처를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3시쯤 후문에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간호복을 입은 여자는 박스를 들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아가씨, 정숙이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자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 누구세요? 박 원장 시어머니예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유미라고 해요. 간호조무사였어요. 유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세요? 박 원장이 저한테 불법 시술을 강요했어요. 유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고가 피부 시술을 하라고 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작용이 생긴 환자가 항의했는데 모든 책임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유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것 좀 들어보세요. 유미가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박선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환자한테는 최 간호사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해. 원장님이 시키신 거잖아요. 유미의 항변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증거라도 있어? 나는 그날 병원에 없었다고. 박선우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미스터 신이 환자 협박까지 했어요. 유미가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또다시 미스터 신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유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원장 부재 일정표예요. 불법 시술 날짜에 박 원장이 병원에 없었다는 증거예요. 정숙이 서류를 받아보니 날짜와 시간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만두기 전에 몰래 빼돌린 거예요. 유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도 미스터 신한테 당했어요? 네, 협박 전화 받았어요.
입 다물고 있으라고요. 정숙은 김 반장의 이야기와 유미의 증언이 모두 미스터 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가씨, 이 일 같이 해요. 정숙이 유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 원장을 반드시 벌 받게 할 거예요. 유미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찜질방에서 두 가지 증거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김 반장이 준 횡령 증거와 유미가 준 불법 의료행위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혼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해. 정숙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문제였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으로는 며칠 더 버티기도 힘들었습니다. 정숙은 수첩을 뒤적이며 도움을 청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때 맨 뒤 페이지에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지훈 마이너스 고시생, 늘 배고파해서 밥 많이 줬음. 20년 전 자신의 식당에서 밥을 얻어먹던 가난한 고시생이었습니다. 혹시 변호사가 되었을까요? 정숙은 희미한 희망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첫 번째 법률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김 반장과 유미에게서 받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돌려주었습니다. 거대 병원을 상대로는 승산이 없어요. 정숙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두 번째 상담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임료만 몇 천만 원은 각오하셔야 해요. 세 번째 상담소 변호사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합의금이나 좀 받고 끝내세요.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합의금이라니요. 자신이 뭘 잘못했다는 말인가요? 일주일 동안 12곳의 상담소를 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정숙은 지쳐서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정숙이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낡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법률사무소였습니다. 간판도 없고 문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정숙이 노크하자 젊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은 작고 허름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변호사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야위러 보였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당한 일이 있어서요. 정숙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뺨을 맞은 일, 전 재산을 빼앗긴 일, 집에서 쫓겨난 일까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정숙이 서류들을 건네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정숙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몇 번 더 확인하듯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20년 전에 정관에 백반집 하셨어요? 정숙이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 최지훈이에요.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훈이? 고시 공부하던 그 지훈이?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머니 식당에서 밥 얻어먹던 그 지훈이요. 최지훈이 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깡마른 청년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주머니를 뒤지며 망설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아저씨, 밥 드세요. 정숙이 따뜻한 밥과 반찬을 내왔습니다.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굶으면 안 되죠. 그 뒤로 지우는 매일 식당에 왔습니다. 정숙은 언제나 정성껏 밥을 챙겨줬습니다. 꼭 훌륭한 법조인이 되어서 약한 사람 도우세요.
정숙이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이제야 갚게 되었네요. 최지훈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수임료는 일절 받지 않겠습니다. 지훈아, 그러면 안 되지. 박선우를 무너뜨릴 모든 법적 조치를 제가 책임지겠어요. 최지훈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최지훈의 사무실에는 4명이 모였습니다. 정숙, 최지훈, 김 반장, 그리고 유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닙니다. 최지훈이 서류들을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조직적 범죄예요. 김 반장과 유미가 긴장한 얼굴로 들었습니다. 횡령 혐의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로 공격하겠습니다. 최지훈이 펜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불법 의료행위는 보건복지부 고발로 처리하고요. 미스터 씨는 어떻게 해요? 유미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리합니다. 최지훈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론 제보예요. 언론이요? 정숙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선우가 가장 두려워할 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최지훈이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기자님? 최지훈입니다. 대박 특종감 하나 있는데요. 전화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오세요. 뺨 맞은 시어머니 이야기 들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1시간 후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이 기자가 증거 서류들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거 완전 사회적 파장이 클 사건이네요. 어머니, 뺨 맞은 그날의 CCTV만 확보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 기자가 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CCTV를 어떻게 구해요? 김 반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내겠습니다. 최지훈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박선우가 삭제하기 전에 원본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정숙은 탐사보도 인터뷰를 위해 얼굴 공개를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 해요. 정숙이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가 그어졌습니다. D-데이였습니다. 국세청, 보건복지부, 그리고 방송국이 동시에 움직일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네요. 최지훈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 8시였습니다. 정숙은 찜질방 휴게실에서 TV를 켜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지금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를 폭행한 의사 며느리 사건이 공개됐습니다. 화면에 정숙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에서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한 식당을 팔아서 며느리 병원 차려줬는데 뺨을 맞았어요. 정숙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병원 로비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박선우가 정숙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모자이크 없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정숙이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까지 생생했습니다. 폐륜 의사 며느리 시어머니 뺨 때린 박선우 원장. 자막이 화면 아래를 흘러갔습니다. 박선우는 그 순간 자신의 벤츠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오자 급히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야? 박선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자신이 정숙을 때리는 영상이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려 있었습니다. 저런 년이 의사라니, 의사 면허 취소해라, 폐륜아 가족.
박선우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급히 로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무리가 너무 커서 저희 로펌 이미지에 타격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선우가 다른 로펌에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박선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늦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10명이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박선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뭔가 오해가. 비켜주세요. 조사관들이 박선우를 밀치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컴퓨터, 서류, 장부 등 모든 것을 박스에 담아 가져갔습니다. 병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환자들이 몰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 사기꾼들. 병원 문 닫아라. 박선우는 원장실로 도망치듯 올라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스터 신, 미스터 신. 박선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받아지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최지훈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선우 씨, 미스터 씨는 이미 공항에서 체포됐어요. 뭐라고? 모든 죄를 당신에게 떠넘기고 자백했어요. 박선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려졌으니 도망 생각은 하지 마세요. 박선우가 원장실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항으로 가서 해외로 도망칠 생각이었습니다. 박선우는 뒷문으로 나가 택시를 탔습니다. 공항으로 빨리 가주세요. 하지만 공항 출발 게이트 앞에서 형사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씨죠? 긴급 체포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냐? 박선우가 발악했습니다. 횡령, 불법 의료행위,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선우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이 기자가 그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박선우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박선우의 의사 면허 정지가 결정됐습니다. 병원은 수십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못해 폐업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박선우 클리닉 간판이 철거되는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병원 맞은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크레인이 간판을 들어 올리자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구나.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이 고시원 방에 돌아오자 문 앞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민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덥수룩했습니다. 엄마. 영민이 정숙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아내의 가스라이팅에 눈이 멀어서 어머니를 버렸어요.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선우가 저를 무시했어요. 영민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당신 집안은 무능하고 천박하다고 매일 말했어요.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영민을 내려다봤습니다. 개원식 날에도 어머니 편을 들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래서 내 어미가 뺨 맞는 걸 보고만 있었다는 거냐?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영민이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습니다. 정숙은 영민의 뒤늦은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였습니다. 일어나라. 정숙이 영민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 영민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눈빛은 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려 하지 말라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고시원 방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민은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터벅터벅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작은 창문으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가 구속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영민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류센터에 취직해서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옮기고 창고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영민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동료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영민은 땀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영민의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마음도 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영민이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고 있을 때 큰 남자 둘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었지만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박영민이 누구야? 영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예요. 야, 이 새끼야. 한 남자가 영민의 작업복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돈 갚을 생각은 하고 다니냐? 영민이 당황해서 물러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선우가 내 명의로 빌린 돈 있잖아. 다른 남자가 서류를 영민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차용증에 영민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니에요. 영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법적으로는 네가 빌린 거야. 남자가 영민의 배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영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50억 가져와. 50억이요? 영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못 가져오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남자들이 영민을 발로 차고 나갔습니다. 물류센터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영민은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또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쇠파이프까지 들고 왔습니다. 야, 돈은? 아직 준비가. 영민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쇠파이프가 다리를 내려쳤습니다. 아, 영민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달려왔지만 남자들이 위협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내 어미가 방송 타서 스타 됐던데. 한 남자가 영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대신 갚으라고 해라. 영민이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어머니를 또 괴롭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민은 스트레스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119 신고해 주세요.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영민의 상태를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정숙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영민은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허옇게 뜨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정숙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것 같습니다. 정숙은 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영민아, 엄마가 왔다. 영민이 눈을 살짝 떴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됐냐? 죄송해요. 영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민 어머니죠? 남자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들이 빚을 못 갚으면 장기를 내놓으라고 하세요.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신장 하나, 간 일부만 떼어내면 돼요. 이 미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최지훈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영민의 병실에서 정숙과 마주 앉았습니다. 박선우가 빼돌린 돈의 행방을 찾아야 해요. 최지훈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드님이 살려면 그 돈을 찾아야 합니다. 그 돈이 어디 있을까요? 박선우 부모를 의심해 봐야 해요. 최지훈이 펜으로 종이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돈댁이 딸이 구속되자마자 모든 재산을 처분했어요. 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은 잠적 상태예요. 그럼 사돈댁이 그 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들도 단순한 채권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박선우나 사돈댁과 처음부터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숙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또 다른 음모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금 세탁이에요. 최지훈이 설명했습니다. 박선우가 빌린 돈이 사채업자에게서 나와서 사돈댁을 거쳐 다시 사채업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거예요. 정숙은 복잡한 설명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사돈댁이 배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사돈댁을 찾아야 합니다. 최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식당 주방에 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사돈댁이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이번에는 내가 복수할 차례야. 정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에 이어 사돈댁까지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최지훈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당분간 그곳에서 숙식하기로 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정숙이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최지훈의 눈에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최지훈은 사설 탐정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40대 중반의 탐정이 책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부모 행방을 찾아달라고 하셨죠? 탐정이 서류 폴더를 내밀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최지훈이 폴더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바다가 보이는 고급 빌라 사진이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이 빌라를 현금으로 샀어요. 탐정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박선우 부모가 고급 외제차를 타고 골프장에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딸이 감옥에 있는데도 매일 골프 치고 명품 쇼핑해요. 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말 뻔뻔하네요. 다음 날 정숙은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한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식당 단골 손님이었던 은행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본사 감사팀장이 된 김 팀장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 팀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때 제 덕분에 시험 붙었다고 하셨잖아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 팀장은 고시원에서 지낼 때 정숙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습니다. 시험 전날에는 정숙이 직접 도시락까지 싸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좀 봐달라는 게 있어요. 정숙이 사돈댁의 금융거래 내역을 건넸습니다. 최지훈이 구해온 자료였습니다. 김 팀장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조직적 자금 세탁 수법이에요. 자금 세탁이요?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김 팀장이 펜으로 설명했습니다. 수십 개의 가짜 회사를 만들어서 돈을 돌렸어요. 정숙은 복잡한 설명이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사돈댁이 나쁜 사람들과 한패라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김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을 위해 돈 세탁을 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거예요. 정숙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돈댁이 딸과 함께 자신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을 수 있어요? 증거만 확실하면 가능해요. 김 팀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최지훈이 탐정 2명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사돈댁의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정들은 며칠 동안 사돈댁을 지켜봤습니다. 골프장, 백화점, 고급 식당을 다니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였습니다. 박선우 아버지가 제주도 항구로 나갔습니다. 하얀 요트가 항구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탐정이 망원 렌즈로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요트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사채업자 조직의 간부였습니다. 박선우 아버지가 검은 가방을 건넸습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가방을 건넸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잡았다. 탐정이 중얼거리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다음 날 정숙은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선우와 면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박선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감옥복을 입은 모습이 초라했습니다. 내 부모 얘기하러 왔어. 정숙이 탐정이 찍은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박선우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요트에서 사채업자와 만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네가 빚낸 그 돈으로 제주도에서 요트 타고 골프 치더라.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박선우가 소리쳤습니다. 내 부모가 널 버리고 사채업자들과 한편이 되었어. 정숙이 더 많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골프 치는 모습, 명품 쇼핑하는 모습, 고급 차를 타는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럴 리 없어요. 박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가 감옥에 있는 동안 매일 놀고 먹었어.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내 남편 빚 때문에 고생하는 동안 말이야. 박선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내 부모도 감옥에 처넣겠어요. 박선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차명계좌 목록 다 알려줄게요. 박선우가 면회실 유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목록도 줄게요. 배신감에 분노한 박선우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부모가 숨겨둔 비밀 계좌들의 세부 내역까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 금융범죄수사팀이 움직였습니다. 박선우의 자백과 탐정의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 빌라에서 박선우 부모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검찰입니다. 긴급 체포 영장 집행합니다. 문이 열리자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우 어머니가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선우 부모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사채업자 조직의 사무실도 일제히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조직 간부들이 모두 붙잡혔습니다. 다음 날 최지훈이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영민 씨 채무가 모두 무효 처리됐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사기 대출로 판명됐거든요. 정숙은 병원으로 달려가 영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민이 깨어나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 정숙이 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법정의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박선우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횡령,
불법 의료행위에 조직적 사기 대출 혐의까지 더해진 결과였습니다. 피고인 박선우 부모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다. 사돈댁도 법정 구속됐습니다. 범죄 수익 은닉죄가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전 재산은 국가에 몰수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정숙은 법원 앞에서 김 반장과 유미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보상금을 받게 됐어요. 김 반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몰수된 돈에서 피해 보상금이 나왔어요. 유미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제 새 출발할 수 있겠어요. 정숙이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한 달 후 영민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앞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영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다. 정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며칠 후 영민은 놀라운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지막 재산인 작은 오피스텔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김 반장과 유미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대신 사죄드려요. 영민이 두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민 씨, 일어나세요. 김 반장이 영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미 다 끝난 일이에요. 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네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정숙이 영민에게 말했습니다. 용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라는 뜻이었습니다. 영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방의 작은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습니다. 한편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었던 투자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최지훈의 변호사 재단에 전액을 맡겼습니다. 자신처럼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 도와주세요. 정숙이 기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어르신이 편하게 사셔야 하는데. 최지훈이 걱정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 나이는 지났어요. 정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살아볼 거예요.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정숙은 30년 전 남편과 함께했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지은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정숙한 밥상, 간판이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개업일 아침이었습니다. 화려한 화환 대신 동네 상인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과거 정숙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개업 축하드려요. 떡집 아주머니가 시루떡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응원할게요. 슈퍼 아저씨가 음료수를 가져왔습니다. 정숙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진심이 담긴 축하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최지훈이 식당에 들렸습니다. 이제 정숙의 든든한 동반자가 된 그였습니다. 오늘 첫날 어떠셨어요? 최지훈이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손님이 많이 왔어요. 정숙이 따뜻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맛있겠네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TV를 보지 않았습니다. 식당 한쪽에서 작은 라디오가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벽에는 3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병원 간판 사진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월급날인 영민이 식당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선물 상자를 문 앞에 놓았습니다. 정숙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고 선물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앞치마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새 앞치마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크기가 딱 맞았습니다. 오늘 저녁 장사 시작하자. 정숙이 환하게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숙한 밥상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진짜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숙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그녀였지만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복수를 완성한 것보다 더 값진 것은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정숙은 되찾은 돈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아들에게 용서를 베푼 것도 아니고 그저 각자의 길을 가라고 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용기는 복수가 아니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세상에는 정숙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새로운 기회는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누군가의 인정이나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